오늘은 비상장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 투자는 개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영역이 아닌데요. 일단 정보가 부재하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나 VC나 뭐 엑셀러레이터들처럼 투자 제안을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보가 부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점은 이 제일 큰 문제점인데, 투자하고 난 다음에 엑시트하기가 쉽지 않아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소 3년을 홀드해야 되거든요. 3년 안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장되지 않는 한은 아직 비상장 거래 플랫폼이 그렇게 활성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프리 IPO 시장은 뭐 거래가 좀 되거나 할 수 있는데, 비상장에서도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하기가 쉽지 않고, 그만큼 성장시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없지만,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엔젤 투자자들이나 벤처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고액 소득자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대역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는 전부 다, 그리고 5천만 원까지는 70%, 5천만 원 이상은 30%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금액이 이제 개인 투자조합이나 신기술 투자금융 회사들이 만든 투자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벤처 투자나 비상장 투자가 약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엑시트할 수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회사가 설립돼서 브레이크 이브 포인트, 손익분기를 넘겨서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IPO 전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자닌 투자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IPO 직전이나 IPO 후에 조달, 세컨더리 오퍼일 때 이제 메자닌 영역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데스밸리, 이 밸리 오브 데스, 이거는 이제 회사가 설립돼서 적자나고 있는 동안입니다. 이 구간에 창업된 회사의 거의 대부분이 밸리 오브 데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망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넘겨서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기 이 데스밸리 영역은 VC들이 잘 안 보는 경향이 많아요. 뭐 아주 시드 캐피탈이라고 해서 초기 기업 투자하는 그 창투사들이 발굴을 해서 회사를 키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이 A 구간부터 이제 배수를 높여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통상적으로 이때는 회사 밸류가 아이디어에 따라 자본금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0억, 뭐 20억 이쯤으로 평가되어서 조달 단위도 되게 작아요. 이 엔젤 투자자들 10억 밸류로 조달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이 베이스, 이 분홍색 스테이지에서는 대략 한 많이 조달해야지 3억, 뭐 4억, 말하야 5억까지 조달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회사들이 대부분 정책 자금들을 많이 시드로 론 베이스에 자금 조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밸리 오브 데스를 이겨내면, 브레이크 이븐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회사가 요즘에는 이런 기업들이 크는 기간이 과거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보다 훨씬 더 단축됐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큽니다. 뭐 빠르면은 2, 3년 안에 스타 기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시드 캐피탈과 얼리 스테이지가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얼리 스테이지에서 VC나 아니면
창투사를 넘어선 벤처 캐피탈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인수합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장기에서 큰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자들한테 회사가 팔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기에 그 시드 캐피탈을 댔던 사람들이 회사가 만약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다른 큰 회사에 팔리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엑시트이 일어나게 됩니다. 엑시트를 안 해도 되는데 상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어쨌든 뭐 인수합병이 일어나게 되면 이 구간에서 그 창업자들과 같이 회사를 통으로 팔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안 팔게 되면 추가로 자금을 넣고 회사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이익도 나고, 그리고 매출도 늘어나게 되면 이 프리 IPO 시장에서 또는 비상장에서 프리 IPO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회사가 ICPS나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요. 물론 초기 기업 단계나 얼리 스테이지에서도 전환사채나 ICPS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금의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회사에 공식적으로 이 회사가 엑시트 불투명하고 매출이 불투명하다고 하는 경우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원금을 회수하고 싶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유상증자 된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 투자된 금액을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RCPS나 전환사채는 우리가 RCPS도 상환전환 우선주기 때문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인데 상환을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회사에. 그리고 전환사채는 당연히 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의 절세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3년 이후에 엑시트할 때 회사에 그냥 상환 청구해버리면 돼요. 물론 커지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 IPO 시장이나 아니면 상장 때까지 기다려서 상장한 다음에 시장에서 매각해도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절세 목적인 경우에 일단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고 벤처기업에서 아직 그 벤처기업을 벗어나지 않은 회사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업력에 상관없이. 이거는 3년 미만의 회사가 아니어도 돼요. 기보로부터 기술성 우수기업 평가를 받았거나 R&D 지출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TCB 평가 우수기업은 3년 미만의 회사만 됩니다. 그리고 기술 우수기업 2, 3, 4가 포함된 기술 우수기업 7년 이내의 기업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투자를 하면 이 지금 금액에 따라서 최근 법에 따르면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가 되고, 그리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구간까지는 70%,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소득이 4억이다. 그러면 거기서 빼는 겁니다. 내가 투자한 금액을. 1386만 원입니다. 내가 3천만 원을, 내가 최고 세율에 노출되는 소득 구간에 있는데 46.2%죠. 지금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1386만 원의 절세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자금이 디폴트가 났다,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 절세된 금액만큼은 손실로 보지 않고, 그리고 1614만 원만큼을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회사가 3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든지 혹은 다른 회사에 합병되든지, 아니면 합병되는 경우에는 보통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려요. 뭐 10배도 날 수 있고 20배도 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3년 미만에 이렇게 처분이 일어나게 되면 소득공제되는 세액 금액, 환산액 금액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금이, 투자 금액이 뭐 10배, 20배로
엑시트됐다고 하면 나는 3억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뭐 1386만 원 토해내고 3억을 벌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상장에서 거래되거나 또 이제 마지막이 이제 3년 후에 상장까지 가게 되면 상장된 가격이 우리가 초기 기업이나 성장 초기에 투자할 때는 밸류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상장까지 가게 되면 보통 수익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게 확률이 되게 낮죠. 한 10개 투자하면 1개 정도, 뭐 심한 경우에는 100개 투자하면 한 5개 정도의 확률로 우리가 비상장 투자를 할 때 두 개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는 투자했을 때 원금이 손실 날 수 있냐 없냐. 원금이 내가 절세를 목적으로 한다면 단지 원금이 손실 안 나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어요. 금액이 3천만 원이라면. 근데 금액이 커지면 사실은 이건 절세의 의미보다는, 절세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절세의 의미보다는 투자의 의미가 강합니다.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했는데 절세 금액은 2,726만 원밖에 안 돼요. 내가 최고 세율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726만 원의 절세를 받자고 7,300만 원이 손실 날 수도 있거든요. 1억을 투자하면. 물론 그거를 여러 회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3천만 원씩 3개 회사로 쪼개면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똔똔이고 하나는 10배 났다고 하면, 그러면 3천만 원 10배 났기 때문에 이 투자는 굉장히 성공적이죠. 하나가 2배만 나더라도 망한 회사를 커버하기 때문에 이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절세 금액까지 따지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연환산 수익률로 따지면은 이게 3년은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금만 회수한다고 치면은 연 한 10% 정도 돼요. 한 3천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되는 거니까. 이런 구조입니다, 대략. 그러니까 내가 절세를 목적으로 비상장 회사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이 회사가 커서 큰 회사에 머지되거나 아니면 상장돼서 업사이드를 노리고 투자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포지션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그 프리-IPO 시장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프리-IPO 시장에 나 공모주에 들어가 봐야지 요즘 사실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손실 나는 경우도 있어요. 손실은 잘 안 나겠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그렇게 막 몇 배씩 수익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일부 테마주 빼고는 뭐 그렇게 시장 주목이 강하게 되고 있다고 보여. 얼마 전에 바이오주들, 뭐 또 화장품 의료주들, 뭐 이런 주들이 셀트리온이 뜨면서 굉장히 각광받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시장이 죽었죠. 그런 것처럼 시장의 어떤 흐름을 타는 투자를 미리 했던 사람들은 상장 시점에서 상당히 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상장이 결정되어 가지고 비상장에서 거래된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주식들은 이미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투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값을 받고 팔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상장되더라도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투자해서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일찍 투자하면서 절세 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얼리 스테이지 투자나 성장 단계의 투자 또는 매전인 투자, 그리고 더 빠른 경우에는 시드 캐피탈까지, 회사가 손실 나고 있어도 이게 이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의 노하우에 해당되는 건데, 회사가 그 데스밸리, 밸리 오브 데스,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걸 거쳐 나온 회사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보다 회사가 3년 동안 자금 조달을 원활히 잘해서 시장에서 워낙 사업 모델이 좋아가지고 VC도 투자하고 엑셀러레이터도 투자하고 뭐 기관 투자자들이 여러 군데 투자하게 되면 그 투자받은 자금으로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다. 초기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IR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델이고 VC들이 각광받을 만한 모델이면 죽음의 계곡이 길더라도 그걸 기관 투자자들 돈으로 버텨서 우리가 전환사채로 투자하거나 아니면 RCPS로 투자한 경우에 3년의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회사로 상환 청구를 했을 때 회사가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이 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와 밀접하게 그 회사가 자금 조달 능력이 얼마만큼 론 파이낸싱이나 아니면 그 자기자본 파이낸싱에 대해서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가 생존해서 상장까지 가는 데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초기 기업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초기 기업을 투자할 때 절세 목적으로 투자할 거냐 혹은 투자 목적으로 투자할 거냐에 따라서 투자 금액과 방법과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 뭐 절세 목적으로 투자하더라도 이게 대박나면 좋겠죠. 그런데 금액이 커지면 사실 절세 효과보다는 투자 목적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는 이런 투자를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인 투자 조합, 중진공에서 만들어주는 개인 투자 조합과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개인 투자 조합이나 신기술 투자 조합이. 장점은 투자를 어느 회사에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회사에 투자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고 회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GP들이 알아서 해주거든요. 운영사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GP들이 이런 걸 대신해주는 대신에 운영 보수를 받고 신탁 보수를 받아요. 보통 뭐 펀드레이징 할 때 2%에 3%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운영 보수가 뭐 2.5% 정도, 그리고 성과 보수는 허들을 정해놓고 허들이 10%면 이 허들을 넘어서는 그 연 10%겠죠. 뭐 예를 들면 연 10%를 넘어서는 또는 투자 기간 동안에 그 허들을 넘어서는 초과 수익에 대해서 뭐 20%의 성과 보수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보수를 줘야 되는 대신에 번거롭지 않고, 두 번째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모럴 해저드가 생기면 이런 투자조합이나 신기술 투자조합의 이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 없거든요. 물론 이제 트랙 레코드가 생명이니까 잘하려고 하겠지만 세부적으로 그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모럴 해저드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지 않은 만큼 전문가들이 결정했다고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 투자 플랫폼들이 있는데 직접 투자 플랫폼들은 연간 투자 규모가 1인당 투자 규모가 제한되어 있어요. 뭐 1,000만 원, 500만 원이래요. 그래서 많이 투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직접 투자자는 나한테 소스를 주는 회사들이 있어야 돼요. 이러이러한 투자가 있는데 투자해 보실 거냐, 그리고 이 전문가적 식견에서 이런 투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그리고 뭐 주로 PB들이 많이 하겠죠. 강남에 있는 PB들이 많이 하고, 그런 걸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최근에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회사도 핀트리라는 회사입니다. 뭐 보시면 회사의 이력이 창투사나 기술투자 출신들,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들, 자산운용 출신들이 나와서 이렇게 회사를 이런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일단 금액이 크다고 해서, 투자 금액이 크다고 해서 다 몽땅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공제 한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소득이 4억밖에 안 되는데 투자는 10억을 했어요. 그러면 뭐 30%까지 소득 공제가 되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10억을 했다고 치면은 30%면 3억이잖아요. 그럼 4억에서 3억을 빼주냐? 그 투자를 많이 하게 되더라도, 엔젤 투자나 벤처 투자를 많이 하게 되더라도 50%까지만 소득 공제가 되고, 그리고 3년은 보유해야 돼요. 3년을 보유 안 하면 그러면 페널티가 나옵니다. 위반 발생 시에 내가 소득 공제 받은 걸로 받은 절세액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벤처기업 투자 신탁 회사에 투자되는 경우에는 아예 그 환매할 때 총 투자 금액의 3.85%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비상장 투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칠 건데요. 지금 저한테 이런 비상장 투자 정보들이 꽤 옵니다. 그래서 온 정보들을 제가 카톡방에 공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 밑에 카톡방을 오픈할 건데, 그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비상장 회사 투자 정보나 신기사 투자 정보, 개인 투자 조합 투자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